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빨간 도장이 부동산 계약서 위로 내려앉던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을 찍기까지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오후 저는 아파트 복도에서 며느리 유서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작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던 저의 귀에 서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죠. 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왜 저렇게 많아? 올해도 산다라 진짜. 그 말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어요. 수첩 속 빈 페이지들이 눈앞에서 흔들렸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서진의 말들은 마치 제 심장을 겨누는 화살 같았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들렸어. 서진은 여전히 전화기 너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 어색한 침묵들, 그리고 아들 지훈이 최근 들어 자주 꺼내던 명예 이전 이야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는지 실망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 안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진은 급히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에 속지 않았어요.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빗방울들이 마치 제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무례가 선을 넘는 순간 기록이 칼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의 아내가 제 등 뒤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그런 결심 말입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진이 전화로 한 말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을까요? 제 직감은 후자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지훈이 자꾸만 꺼내던 세금 이야기, 서진이 저를 볼 때마다 짓던 어색한 표정들, 그리고 손자 민호를 데려갈 때마다 보이던 급한 기세까지도 말이에요. 문득 생각해보니 서진이 요즘 들어 부쩍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전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얼굴을 보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1번 보기도 어려워졌죠. 그때마다 핑계는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보내기 바쁘다거나 회사 일이 많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저와 용근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명예 이전을 요구하려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그동안 착한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워야 하는 거죠.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돈도 없는 노인네라는 그 표현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저는 돈 없는 노인일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서진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제가 평소에 너무 소박하게 살아서 그런 오해를 샀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희를 우습게 보고 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42분 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왜 저렇게 많아? 올해도 산다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앞
402호 복도 유수진 발언. 날짜와 시간, 장소와 발언자까지 정확히 기록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신혼 초기 전셋집 구할 때 제가 보증인이 되어준 일,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등기부등본 상단에 또렷하게 적힌 명예 김말령 단독이라는 글자들, 그리고 최근 지훈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들까지 말이죠. 어머니, 곧 명예 바꾸는 것 어떠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 용근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용근은 오랫동안 말없이 듣더니 거칠어진 손으로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령아, 고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판에 평생 용접했다. 이제 우리 삶도 제대로 있자. 용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기록은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서랍 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재산세 고지서, 보험증서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생각보다 훨씬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시세만 해도 21억은 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서진은 저를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제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조급해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니까 서둘러 명의를 넘겨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요. 용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동네에서 소문난 민자영 공인중개사에게 집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장서율 세무사에게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지훈이나 서진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상세히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옆집 이순희 할머니처럼 믿을 만한 이웃들에게 상황을 알려두기로 했죠. 만약을 위한 증인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관리 사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려두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가족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벽시계가 1시 50분을 가리킬 때 지훈과 서진이 도착했어요. 서진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폰 케이스에는 잠실 34층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시까지만 있어요. 예약 있어요. 서진의 첫 마디였죠. 인사도 없이 시간 제한부터 거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용근이 물컵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가 어제 들은 말 사실이냐?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서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말을 좀 세게 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서진이 갑자기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사실이죠. 명의만 바꾸면 모두 편해질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래. 서로 편해지자. 내일부터 우린 우리 집으로 돌아가마. 제 말에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서진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거든. 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왜 저렇게 많아, 오래도 산다라고.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훈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훈아, 너희가 원하는 건 이 집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용근도 제 편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허리로 번 돈이다. 그리고 내 엄마 말 날짜랑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 서진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화가 나면 뭐든 말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테이블 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선은 넘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사 준비 마치마. 우리가 나갈 집은 이미 정해뒀어. 사실 그때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서진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날 오후 저는 바로 민자영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민자영이 자료를 뒤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좋은 자산이에요. 현재 시세로 최소 2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엔 장서율 세무사를 만났어요. 세무사님, 제가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장서율이 계산해 보더니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월 이자 수입만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노령연금까지 합하면 월 76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기겠네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용근과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자영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3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처리였습니다. 등기상 김말령 단독 명의인 이 집을 21억 선에서 급매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세무 처리였습니다. 장서율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보수 3%를 가정했을 때 월 이자가 약 500만 원, 거기에 노령연금 260만 원을 합하면 월 7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생활 동선이었습니다. 병원, 지하철역, 장보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죠. 용근이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지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마령아, 양평은 어때? 공기도 좋고 집값도 저렴해.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훈과 서진의 방해를 막는 것이었죠.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서진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사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자 지훈이 급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명예 이전은 나중에 하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 우린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웠어. 그날 오후에는 서진이 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봤는데 정서적 기여도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민자영이 미리 알려준 정보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본등기 선행이 무의미하다고 들었는데요. 최 변호사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희가 이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용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허리로 번 돈이다. 그리고 내 말 날짜랑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서진의 발언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종이 위로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계약 완료였습니다. 민자영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우시겠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용근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말영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다. 집에 돌아와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진의 그 한마디가 결국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셈이었어요.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칼은 서랍에 있었다. 이름은 등기 숫자 동선이었다. 기록이 정말로 칼이 되었던 거죠. 계약을 마친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지훈과 서진이 마지막 시도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진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처분 신청을 정말로 검토해 봤어요. 정서적 기여도나 부양 의무 같은 것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자영에게 미리 상담받은 내용을 떠올렸거든요. 서진아,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본등기 선행이 무의미하다고 들었는데. 서진의 얼굴이 당황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서진이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어요. 아, 서진 씨. 방금 확인해 봤는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면 실질적으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자영의 조언이 정확했던 거예요. 용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허리로 번 돈이다. 그리고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서진의 모든 발언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말 날짜랑 시간 다 적혀 있어. 서진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훈아,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이제 우리 결정을 존중해줘. 그 순간 부동산 계약서에 찍힌 빨간 도장의 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습니다. 계약 완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지훈과 서진이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이사업체 사장을 불러 견적을 내봤어요. 할머니, 짐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다가 뜻밖의 방해가 생겼습니다. 옆집 이순희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령아, 정말 이사 가는 거야? 지훈이가 어제 우리 집에도 와서 말리라고 부탁하던데. 저는 이순희 할머니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서진이 한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이순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서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실망스럽다. 그리고는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마령아, 잘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관리 사장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중재를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정관리 사장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이사 갈 때까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김 기자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신문 기자였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고령층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혹시 경험담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자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사장이 일찍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니까 트럭 한 대로 충분했거든요. 양평에 있는 단층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근아, 정말 좋은 선택한 것 같아. 용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말령아,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다. 새 집에 도착해서 현관 열쇠를 돌리는 순간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깨끗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햇빛이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거실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와,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텃밭을 만들어 상추 모종을 심었고 용근은 작은 창고를 정리해서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철판 용접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집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분 좋았던 건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이자 입금 498만 원. 장서율 세무사의 계산이 정확했어요. 매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이자 수입이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노령연금까지 합치면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었거든요. 돈 없는 노인네라던 서진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실감했어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용근과 마주 웃었어요. 이런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말령아,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단둘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용근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이 자유로움이 정말 값진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손자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라고 적힌 봉투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넣었어요.
언젠가 민호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간직해 두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야.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할머니부터 지켜보려고 했던 거야. 며칠 후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김치를 가져다 주었고 뒷집 할머니는 직접 키운 상추를 나누어 주셨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젊은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매일 아침물을 주면서 초록빛이 짙어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용근이 말했어요. 말령아, 이 상추처럼 우리도 새롭게 자라나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양평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지훈과 서진이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특히 서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일 모자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용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리고는 저희가 미리 정해둔 규칙을 말했어요.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혼자만 온다. 넌 데려다주고 바로 돌아가라.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하지만 용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다. 우리 조건이야. 저도 용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어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민호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내가 민호를 데려다 줄 때까지만 볼 수 있어. 그 이후로는 한 달 뒤까지 오지 마. 저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달 후 약속대로 지훈이 민호만 데려왔습니다. 민호가 저희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는 집 구경할래? 용근이 민호의 손을 잡고 집 안팎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민호가 텃밭을 보고는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상추지. 너 잘하고 얘도 잘한다. 용근의 말에 민호가 웃으며 상추 잎을 만져보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민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할머니가 너에게 쓴 편지야. 지금 당장 읽지 말고 나중에 커서 읽어봐. 민호가 편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편지 써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할머니는 수첩에 마음을 적었단다. 너도 내 마음을 적어봐. 기록이 널 지켜줄 거야.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할머니, 수첩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지. 하지만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이 민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호가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 말에 저희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지훈이 돌아가기 전에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훈아, 사과는 이미 받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정한 선을 지켜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양평에서의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덧 제가 70 생일을 맞게 되었어요. 용근이 특별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말영아, 오늘은 내가 요리할 거야. 평상에 앉아 골든아워의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주방 첫 셰프는 나였는데 40년 넘게 제가 주방을 책임져 왔는데 오늘만큼은 용근이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결국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추들처럼 저도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용근이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요리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인 것 같았는데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용근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됐어. 오늘은 완전히 내가 할 거야. 용근의 고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그냥 웃으며 기다렸어요. 민호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편지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편지는 아직 안 읽었어요. 더 커서 읽어볼게요. 할머니처럼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에 빨리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기록의 힘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순희 할머니에게서도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마령아, 잘 지내고 있지? 여기서는 내 이야기가 화제야. 용기 있는 할머니라고 모두들 말해.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김 기자가 쓴 기사도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존엄을 찾아 떠난 70살 할머니라는 제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제 인생을 되찾으려고 한 일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용근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용근아, 정말 고마워. 말영아,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맞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저녁, 서로를 위해 애쓰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 이 모든 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마령아, 우리 잘한 것 같아? 응, 정말 잘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첫눈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례와 착취를 끄는 거였죠. 이름과 숫자, 그리고 기록으로 지킨 존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